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에스테스입니다. 12월 25일 쟁점입니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 15세에서 49세 사이 가임기간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현 상태 유지하는 합계 출산율 2.1명 정도로 이거는 산수가 됩니다. 즉 2.1명은 논리측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합산율 2.1 미만이 지속된다면 그러면은 그런 국가는 인구가 사라져서 소멸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가? 1983년 합산율 2.06 찍은 다음에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주구장창 하락을 해서 2022년 0.78을 기록했고요. 2023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0.7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드디어 합산율 0.6 시대 될 것 같다. 이렇습니다. 합산율 지속 하락한다는 의미가 뭐냐? 소멸 속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 즉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이래 이런 인구 광속 소멸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전무후무한 인구 소멸 사례 이거 대단히 흥미로운 역사적 현상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모든 문제, 즉 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문제 풀이를 내놔야 되니까 문제 풀이하는 게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또 모든 정책이 저출산, 한국 소멸 현상에서 파생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 북공의 핵폭탄에 다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죽일 사람이 없어져서 망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북공 핵은 전혀 들어올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 판단할 때 북공의 저 핵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인구 소멸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거 아니냐. 어쩌면 유일하게 중요한 장기 투자 리스크 팩터 아닌가 이렇게 직관이 됩니다. 생산 요소라는 거는 노동과 자본 이렇게 독립변수 두 개로 저는 필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이라는 제3의 변수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다 쓸데없다고 보고요. 노동, 자본 두 개 변수만 고려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산이라는 게 뭐냐? 즉 소득이라는 게 뭐냐? 생산만큼 소득이 되는 거니까요. 또 생산만큼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소득, 소비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것은 경제 시스템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Y equal function LK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Y equal function LK 조금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저건 이제 일반적인 추상적인 서술 형태고 저걸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식으로 구체화시키면은 가령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 그렇게 Y equal A는 상수이고요. 노동의 알파성, 자본의 베타성 이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 저런 거는 그냥 산수놀이 하는 거고요. Y는 펑션 LK 이게 중요합니다. 저 식에서 노동과 자본으로 한 번씩 미분해서 노동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 또 노동과 자본의 한계 대체율, 등량곡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따위 허접한 미시경제학 각종 썰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이 노동과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저 말은 단기에나 맞는 말입니다. 장기에는 아닙니다. 장기 경제 성장률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로 결정됩니다. 자본은 변수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직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본, 즉 돈이라는 거는 이동이 쉽고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이동 막을 수도 없고요. 돈은 이동하는 게 본성입니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투자 수익률 높을 것으로 산수되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죽자 사자 이동하는 게 본성입니다.
저 막을 수 없습니다. 자본 이동하는 거는. 그래서 실천적으로 그렇다면은 돈은 한국으로 안 오고요. 한국에 있는 돈도 어디로 간다고요? 가령 베트남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노동, 즉 인구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이동이 안 되고요. 이전이 제한됩니다. 이전할 때 인구를 이전한다 그럴 때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헌법이 보장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거주 이전에는 본능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국적 옮기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이민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은 부족하면 시장에서 조달하면 되는데 사람은 낳고 길러야 합니다. 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경제 성장률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가령 단순 노무직, 가령 뭐 가사 도우미라든가 아니면 농사 짓는 조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최소한 나아갖고 10년은 길러야 하잖아요. 그렇잖아. 10년은 길러야 합니다. 한국 같은 이 고도 산업 사회에서 쓸만한 사람은 대략 30년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속성 맞춤 양성한다 해도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수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겁니다. 생산 요소인 노동의 해외 수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겁니다. 예?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림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제가 다 그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월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봤고요. 그런데 현재 나이가 54세에서 63세 사이인 사람들, 그때는 그 세대가 1,05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숫자가 1,05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저 나이 되도록 한 50년, 60년 살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을 테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한 50만 명 가량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4세에서 13세 사이 인구는 얼마냐? 41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 54세, 63세 비교하면 대략 한 60%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21년에서 30년 사이에 태어날 인구는 지금 추세로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추세로 보면은 230만 명 안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그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보다 더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지금 2023년 지금 9월까지 통계 나와 있습니다. 월 평균 출산화 수 19,681명입니다. 예. 즉 2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월 출산화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거는 2000년에 처음으로 딱 한 번, 연간 한 번 등장했고요. 21년에 연간 2번 등장했고요. 22년에 연간 3번 등장했는데 23년은 9월 기준 벌써 7번입니다. 예, 9달 중에 7번이 월 출산화 수 2만 명 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월 2만 명 미만 출산이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됐다. 뉴노임이 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합산율 그 저하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연간 출산화 수 20만 명 이하 시대를 목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심각합니다. 연간 출산화 20만 명. 그러면 월 출산화 16,666명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제로, 그러니까 지금 그 정리할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장기 경제 성장률은 인구의 그 자연 증가율로 결정된다는 요 사실 이제 기억하면서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성장률, GDP 성장률 추세 구경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983년에 13.4% 찍었는데 그 후 주구장창 우하향 행진입니다. 이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1983년부터 지금 합계 출산율이 2.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보이는데 하여튼 83년 성장률 13.4%, 그 후 40년간 한 번도 저 83년 기록 깬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참고할 수 있는 게 바로 잠재 성장률이죠. 잠재 성장률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주구장창 하락입니다. 저거 한 번도 지금 반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이퀄 경제 저성장과 같은 말이라는 게 이게 지금 논리칙, 경험칙으로 다 확인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지금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수십 년째 출산 장려책,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끌어올린다 이런 정책 수십 년째 지금 수없이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효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효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예, 예.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어? 예. 그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왜 안 했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그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두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정책 효과를. 그전에는 판단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 저성장 시대가 진행 중인데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예? 이런 한국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시장 위험이 있느냐? 여기 알고 싶은 거죠. 예. 저성장을 기업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매출 줄고 이익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심각하죠. 예. 이런 기업의 주식을 롱플레이 한다는 것은 그 바로 자살 행위죠.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예. 매출 줄고 이익 줄어드는 주식은 숏플레이 해야 됩니다. 팔아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라는 거 안고 없는 식은 찐빵처럼 맛없고 영양가 없는 헛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예. 헛소리입니다. 가치 투자 헛소리. 안고는 뭐냐? 장기 고성장 경제는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맞고요. 즉 롱플레이가 투자의 정석이고요. 장기 저성장 경제는 팔아치우는 거, 즉 숏플레이가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게 안고입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거 엄청나게 큰 주제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에 다 끝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수시로 이제 이런 주제를 앞으로 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도대체 한국 경제에서 앞으로 이 장기 저성장 시대인데 여기서 직격탄 맞아서 박살날 분야가 어디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내수산업 아니겠습니까? 내수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수산업의 투자 롱플레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수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그 부동산 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 내수산업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장이죠. 그 중에서 아파트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가 어딥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이죠. 그 다음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 그 다음이 지방 거점도시 아파트 시장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장기 저성장 시대, 즉 인구 소멸 시대에 박살나는 곳이 어디냐? 서울 아파트 시장이다 이거죠.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게 나왔기 때문에 같이 정리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쭉 제가 그림 올려놓은 건 보시죠. 그러니까 2006년부터 장기 추세, 그 다음에 2019년 1월부터 단기 추세 그려놓은 거 같이 쭉 보시면서 그러니까 19개월간 역사적 최장기간 거래 실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부터 찔끔 반등하는가 싶더니 한 6개월 정도 찔끔 반등하다가 도로 거래 실종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도로 거래 실종입니다. 지금. 이 말은 서울 아파트 시장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죽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이 그렇다면은 수도권과 지방 거점 도시들 아파트 시장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파트 왜 안 팔리나 이겁니다. 안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황 얼마나 심각하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거래량 추세 눈으로 확인만 한번 하고요. 저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저거는 현재 분석에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2019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세 요거 자세히 보겠습니다. 월 거래 건수 6,000건 넘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3,000건 이하로 내려가면 침체 수준이라고 보고요. 1,000건 이하로 내려가면 그 거래 실종이다. 요거는 저희 기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 한 10년 이상 요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오고 있습니다. 저 그림 보시면
자,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아래로 푹 꺼진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21년 9월부터 23년 3월까지 19개월간 아파트 거래 침체 시대입니다. 저게. 예. 그래서 이 기간 중에 거래 건수 1000건 미만인 기간도 무려 6개월이나 됩니다. 22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6개월이나 됩니다. 이것도 말이죠. 유사일에 한 번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저거.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아파트 거래 침체 반복됐는데 보통 석 달에서 6달 이내에 다 끝나버리고요. 그래서 침체 다 끝나고 나서 끝난 다음에는 폭발적으로 바로 그 보통 수준 이상으로 거래가 확 회복되는 그런 매우 탄력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거래 실종 기간 6개월 포함해서 침체 기간이 무려 19개월이나 되었고요. 19개월, 1년 7개월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도 말이죠. 반등했을 때 제일 많은 거래 건수가 23년 8월, 금년 8월 3,867건입니다. 4,000건 회복도 못하고 도로 실종 시도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침체 연장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팩트입니다. 자, 저 기간을 제가 구간을 3등분 했습니다. 임의로. 그래서 19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28개월 기간인 뭐냐? 예, 영끌에서 비투하는 시대다 이겁니다. 영끌 비투 시대, 예, 빚내서 투기하던 시대, 그렇게 아파트 투기 시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시대적인 특성입니다. 21년 9월부터 23년 3월까지 19개월은 거래 실종 시대죠. 그렇게 이름 붙이고, 그래서 이제 23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일단 그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대출 추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예, 저 아주 명화 아닙니까, 저거? 예. 저는 항상 제가 저런 그림을 한번 딱 그려놓고 보면은 피카소가 호작질 한 것보다도 훨씬 명화라고 봅니다. 예. 제가 피카소 호작질 한 거는 1,000원 해도 안 삽니다. 예. 안 삽니다, 저는. 자, 아파트 B2 시대를 한번 보면은 은행권 가계대출 월 평균 7.4조 원, 그때 주택담보대출 5.2조 원입니다. 기타 대출 2.3조 원. 그래서 이때는 은행들 대출 장사 초호황기입니다. 예, 대출 장사 초호황기. 예, 유사일의 최대 호황기였습니다. 이 시기 영끌 B2라는 그 신조어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빌릴 수 있는 모든 돈 탈탈탈 털어갖고 아파트에 대규모 레버리지 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신용투기 몰빵한 겁니다. 저거.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거래 실종 시대에는 가계대출 월 평균 0.2조 원, 주택담보대출 1.9조 원, 기타 대출 마이너스 1.8조 원입니다. 즉, 이 시기는 은행들 초불황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 상업은행이라고,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업은행이라는 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이라고 말하죠. 가령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신용창조라는 은행 면허상의 특권이 있죠. 즉 그거는 돈을 프린트하는 겁니다. 예, 지급 준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 자금의 한계 비용 제로입니다. 제로. 예, 사실상 제한 없는 무이자 마이너스 통장과 같습니다. 예, 실제로 프린트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전산에서 대출 투입해 주면 되잖아. 예. 한계 비용 제로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이거 대출에 이자 내는 것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은행은 본능이 뭡니까? 죽자 사자 대출 늘려야 합니다. 은행 입장은요. 대출 폭증하면 초호황이고 대출 늘지 않으면 그게 불황이고요. 대출 줄면은 비상 상황입니다. 예. 경제 위기입니다. 대출이 줄면은요. 예. 은행과 은행 이외의 기업은 다릅니다. 분석의 틀이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분석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모르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예,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노예 국가에서 노예 수가 줄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이렇게 자꾸 늘려갖고요. 채무자 일부가 이제 파산될 수 있죠. 빚 못 갚고 그러면 원금 띄잖아요. 그런 거 은행 신경 안 씁니다. 본질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어차피 그 돈 프린트한 건데, 채무자 개인은 인생이
파탄 나는 거죠. 그런데 은행은 어떻습니까? 그냥 손실 처리하면 됩니다. 장부에서 둘 다 씹어버리면 됩니다. 자산 부채 동시에 감소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잖아. 그리고 또 신용창조해서 다만 지준율 잔고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제약 요건인데 또 신용창조해서요. 능력 없는 노예는 죽여버리고 다른 노예, 싱싱한 노예한테 새로 또 빌려주면 됩니다. 아무 지장 없다고요. 신경도 안 쓴다고. 누가 파손되든 말든.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그 가계대출 증가 0.2조 원이라는 것은 가계가 더 이상 빚내지 않고 도로 빚을 갚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시장에서 지금 퇴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슷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행 마귀들 입장에서는 대출 늘리려고 대출 조건 완화를 먼저 원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늘리려고 환장이 돼 있다고요. 눈을 부릅쓰고 죽자사자 대출 늘리려고 합니다. 예. 또 돈 빌려간 사람이 죽든 살든 그런 신경 안 씁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예. 겁납니다. 대출. 그래서 은행 입장은 하여튼 신규 대출자, 그게 바로 신규 노예죠. 그걸 확보해야 계속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고입니다. 자, 그런데 23년 4월 이후 그 시대 특징이 뭐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도로 실종되는 시대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이전과 좀 다릅니다. 은행 가계대출 5.3조 원인데 주담대 5.6조 원. 그런데 기타 대출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0.3조 원. 이렇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거래가 앞으로 다시 장기 침체된다면, 저는 최소한 2, 3년 이상 더 침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장기 침체다 이거죠. 10년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끌 비투한 분들 대부분 지금 탈출을 못했잖아요. 이자 지옥 열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한국 같으면 말이죠. 지난 IMF 앤더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한국 기업한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지옥. 그 두 번의 지옥길을 지나면서 악성 기업 부채는 사실상 시장에서 싹 정리됐죠. 예, 죽을 놈 다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피바람 어마무시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죠. 대부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걸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들 하는 말은 정말 대부분 걸러버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 투자할 때 기업 부채는 마켓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일부 부채 구조 나쁜 기업은 그거는 유니크 리스크, 개별 기업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한국의 정부 부채도 한번 보면은 가령 해방 후 70년간 한국의 국가 부채 한 600조 원 정도라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시절은 살인정권, 도적 마귀 정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5년 지나면서 부채 늘어난 것만 400조 원 이상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0조 원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대체 도적대가 도대체 얼마나 해쳐먹었다는 건지 이거 내년 총선 이후에 국힘 압도적 다수당 된 다음에 이거 국정조사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 부채 폭증한 진상보고서 국민한테 하게 해야 합니다. 보고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책임자 모조리 100명 넘어다 100명 모조리 넘은 거 전부 다 사형 집행하는 특별법 저는 요구합니다. 예, 죽일 놈 죽여버려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봅니다. 문재인은 지금 살인 저질렀잖아. 예?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귀순호부 강제 북송, 그거 다 살인행위죠. 살인행위. 예, 법적 책임 무례합니다. 사형 집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행하게도 천재, 충신, 윤석열 정부가 국가부채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지금 특별 관리하고 있다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은 아직 이 국가 부채가 위험 요소 될 가능성은 아직 낮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기업 부채나 국가 부채가 지금 어떤 심각한 한국 경제 위험 요소 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계 부채죠. 가계 부채. 이 가계 부채는 결국 위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 특히 아파트 연끌 투기로 왕창 처물린 그 부채입니다. 지금. 예. 지금
자주 보는 그림 보시면은 코픽스 금리 지금 4%이고요. 주담대 4.6% 넘었고 성장률 그런데 GDP 성장률 1.4%입니다. 성장률이 낮다. 지금 그 금리보다 낮지 않아요. 성장률이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 이런 거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고 가계 입장, 즉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이자보다 지금 더 늘지를 않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는 돈 벌어서 아파트 빚 못 갚는다 이런 뜻입니다. 평생 이자 넣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일부가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일부 평균 이상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노예 신분이 상속되잖아. 그래서 빚은 갚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거 죽어도 해결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 거 이자 내고 나면 가처분 소득 줄어든다. 그러면 소비 줄면 내수 시장은 더 침체되는 거죠. 소득은 추가로 더 줄어든다. 악순환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대출 규제 다시 풀었고요. 완화하고요. 아파트 관련 규제도 많이 풀었는데 도대체 왜 안 사는 겁니까? 아니면 왜 못 사는 겁니까? 아파트를.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파트가 없어서 거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팔려는 그 물량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아파트 산다는 거 매매 계약서 사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자 노예, 세금 노예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가 되는 건데 벌어서 갚을 수 없다면 그러면 자신의 빚덩어리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사줄 호구 노예를 확보해서 떠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새로운 호구 노예될 그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인구 소멸이라는 것은. 아파트는 그래서 사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부터는 딱 매매계약서 사인하는 순간 손실이 딱 확정되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복 수수료. 매입할 때 수수료 내야 되고요. 중개 수수료 내야 되고. 이제 청산하려면 벗어날 때 또 수수료 내야 되잖아. 왕복 수수료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이자 이거는 당장 내야 되잖아.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손실은 누적되는 확정적으로 누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비싸게 사줄 새로운 호구 노예가 많이 자꾸 생겨야 하는데 지금은 신규 노예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 규제 풀어도 부동산 규제 풀어도 대출 일으킬 능력자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가격 하락 조정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혹 미국, 영국 등의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직도 싸다 이런 주장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틀렸다고 봅니다. 맹고하니 서울하고 가령 뉴욕, 런던 이거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인구 광속 소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고요. 없어요. 이런 사례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장기 성장률, 즉 장기 소득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울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 해당 주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내수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저성장 시대라고 해도 한국보다는 상대적 고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 기업은 해외에서 주로 노는 그 기업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고도성장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런 고도성장은 불가능하고요. 저성장 가운데 상대적 고도성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업종, 이런 기업 이거 찾는 게 이후 투자관리 핵심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K조선은 이런 기준에서 투자 적합한가? 저는 긍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